한국 국방부 현무5 실전 배치 완료 공식 발표. 100m입니다. 지하 100m를 뚫는다고요? 핵탄두 없이 말입니다.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북한의 모든 지하 벙커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중국의 지하 지휘소도 소용없죠. 이건 핵없는 억제력이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무기였죠. 사거리가 5,000km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베이징이 사정거리에 들어갑니다. 블라디보스토크도 포함되죠. 괌의 미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도에 원을 그렸습니다. 그 원 안에 동북아시아 전체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방어용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략 무기였죠.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힘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블레이크입니다. 미국 펜타곤에서 22년간 미사일 전력을 분석해온 전략 분석가죠. 탄도미사일 체계, 핵 억제 전략, 전장 데이터 분석이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분석에 방해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냉정함이 곧 제 무기였고 데이터만이 진실을 말해준다고 믿었죠. 그렇게 22년을 살아왔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한국이 해냈습니다. 우리도 못한 걸 해낸 겁니다. 사거리 5,000km, 탄두 중량 8톤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15명의 참모진 중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비명보다 무서웠습니다. 그날은 2025년 10월 17일 오후 4시 반이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상황실에서 야간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저 루틴처럼 반복되는 회의 중 하나였어요.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권태로운 새벽 회의의 전형적인 풍경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메인 스크린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속보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우더니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국방부 현무5 실전 배치 완료 공식 발표. 처음에는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미사일 실전 배치라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자막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구체적인 정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전명, 배치 위치, 사거리, 탄두 중량까지 상세한 수치들이 연이어 나타났죠. 제 옆에 앉아있던 삼성 장군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지만 아무도 그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얼어붙어 있었죠. 정보국 책임자가 급하게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0여 초가 지났을까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위성 데이터로 확인됐다고 한국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맞다고요. 그 말과 함께 회의실 공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 여기저기서 보였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데이터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분석팀이 즉각 움직였고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회의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죠.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사거리 5,000km, 탄두 중량 8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관통력이었습니다. 100m 깊이의 지하 벙커를 뚫을 수 있다는 수치였죠. 핵탄두 없이 말입니다. 저는 즉시 작전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5,000km 반경을 그려봤죠. 원 안에 베이징이 들어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도 포함됐습니다. 도쿄는 물론이고 심지어 괌까지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용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억제력을 갖춘 공격 무기였죠. 한국이 이제 동북아시아 전체를 사정거리 안에 둔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초반의 냉소와 불신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긴장과 불안이 채웠습니다.
누군가 중국의 반응을 물었고 정보관이 답했습니다. 베이징 군사위원회가 긴급 소집됐다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회의가 진행 중이라고요. 중국이 움직였다는 사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해낸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죠.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제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변수가 등장한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아니 더 나아가 다른 나라들을 위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가 된 거죠. 장군이 저를 불렀습니다. 24시간 안에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24시간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걸요. 이 미사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스크린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죠. 세상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세계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앞으로 제가 목격하게 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요. 회의실을 나온 저는 곧바로 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촉박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한국의 현무5가 정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과장된 선전에 불과한지 직접 검증해야 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미사일 궤적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에서 입수한 기본 재원을 입력했죠. 발사 위치, 추진력, 연료량, 탄두 중량까지 모든 변수를 집어넣었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서서히 비행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포물선이 북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뻗어나갔습니다. 5,000km라는 반경이 지도 위에 원을 그렸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베이징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의 심장부가 한국의 미사일 도달 범위 안에 있었던 겁니다. 블라디보스토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였죠. 도쿄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괌의 미군 기지까지 포함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위용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체를 사정거리에 둔 전략 무기였죠. 한국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런 걸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탄두 중량 8톤이라는 수치의 의미를 계산하기 시작했을 때였죠. 일반적인 미사일 탄두는 500kg에서 1톤 사이입니다. 그런데 8톤이라고요? 저는 처음에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재확인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8톤이 맞았습니다. 이 무게의 탄두가 초음 속으로 낙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관통력 계산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의자에서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m 깊이의 지하 벙커를 관통할 수 있다는 수치였습니다.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로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북한의 모든 지하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지하 지휘소도 마찬가지고요. 핵무기 없이도 적의 핵심 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겁니다. 한국이 핵 없는 억제력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추진체 효율, 유도 시스템 정확도, 요격 회피 능력까지 모든 걸 검토했죠. 검토하면 할수록 놀라움은 커졌습니다. 이건 실수일 리 없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했거든요. 모든 수치가 서로 맞아떨어졌고 빈틈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했는지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고위 장성들이 모두 참석했죠. 분위기는 전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냉소는 사라졌고 그 자리를 긴장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작성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거리, 탄두 중량, 관통력, 모든 수치를 설명했죠. 회의실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이게 동맹국에게 좋은 일이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좋은 일이냐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른 장군이 말했습니다. 이건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한국이 너무 강해지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요. 회의실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동맹국의 발전을 환영했고 다른 쪽은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국 연구진의 프로필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주요 연구원들이 모두 한국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포항공대 같은 곳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었죠.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술을 배워온 게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자기들만의 힘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해외 기술 의존도가 제로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처음으로 자존심이 흔들렸습니다. 22년간 저는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세계 최고이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따라올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데이터는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따라온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넘어선 겁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말이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역적 이슈가 아니라고, 이제는 세계 무대의 플레이어라고 썼습니다. 한반도를 단순히 동북아시아의 한 지역으로만 볼 수 없게 됐다고 명시했죠. 한국의 현무5는 게임의 규칙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제출된 지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안보회의에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의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전력 확장이 지역 안정에 위협이 되는가라는 주제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학술적 논의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자리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제네바 국제회의장은 차가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대표단들이 자리를 잡았고 저는 미국 대표단 뒤편 전문가석에 앉았죠. 회의장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메인 스크린에 한국의 현무5 관련 자료들이 띄워졌습니다. 사거리, 탄두 중량, 배치 현황까지 상세한 정보들이 나타났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대표가 먼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필요 이상의 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의 발언 내용은 정교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비난하는 대신 지역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느끼는 건 불안정성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걸요. 회의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몇몇 국가 대표들이 중국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죠. 한국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국제정치구나 싶었죠. 힘을 가진 나라가 두려워하면 그걸 위협이라고 포장하는 겁니다. 정의나 평화 같은 단어들은 그저 포장지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대표의 차례가 왔습니다. 우리 측 대표는 신중한 어조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자위권을 존중한다고 말했죠.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고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한국을 지지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작성될 비공식 문건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힐 거라는 걸요. 미국 내 미사일 독점 구조에 균열이 생겼다는 우려, 동맹 체제 내 힘의 불균형에 대한 경계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한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그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명확한 발음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단지 그 누구에게도 위협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어떤 긴 연설보다 무거웠습니다.
위협하지 않지만 위협받지도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한국이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췄고 그 힘을 당당히 드러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22년간 수많은 국제회의에 참석했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대표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만함도 없었죠. 오직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중국 대표가 재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초반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할 말을 다 했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답변이었습니다. 한국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화하지도 않았죠.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여러 대표단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제네바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동맹국일까요? 아니면 경쟁자일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강해진 나라, 과시하지 않고도 힘을 보여주는 나라. 그들의 말 한마디가 모든 미사일보다 무거웠습니다. 힘이란 게 과시가 아니라 균형이라는 걸 한국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두려움이 아닌 존경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22년간 쌓아온 제 기준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함의 정의가 바뀌고 있었죠. 한국이 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개인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목격한 것은 단순한 외교 회의가 아니라 역사의 전환점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제네바에서 돌아온 지 이틀 후 펜타곤에서 비공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참석자는 소수 정예였습니다. 국방부 핵심 참모진과 정보국 고위층만 모였죠. 회의 주제는 공식 의제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기술 자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제네바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외교적 수사도 없었고 점잖은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한 참모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독자 기술만으로 현무5를 개발했느냐고, 혹시 어딘가에서 기술을 빼돌린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협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검토한 모든 데이터를 볼 때 한국은 순수하게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고, 외부 기술 도입 흔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 프로필도 확인했고 개발 과정도 추적했다고 설명했죠. 이건 한국의 독자적 성취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참모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장군이 말했습니다. 블레이크 당신이 한국 편을 들고 있는 건 아니냐고, 객관성을 잃은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22년간 데이터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말해왔죠. 그런데 지금 제가 객관성을 잃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취를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회의는 불편한 침묵 속에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사흘 후 현실이 됐습니다. 익명의 보고서 한 장이 언론에 흘러나간 겁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무5 외국 기술 도용 의혹이라는 문구가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의심을 증폭시키는 문장들로 가득했죠. 한국의 개발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는 주장, 특정 기술이 타국의 것과 유사하다는 암시, 연구진 중 일부가 해외 경력이 있다는 사실, 강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증거 없는 의혹 제기였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거든요.
서방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도용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사설이 쏟아졌죠. 한국 정부는 강력히 부인했지만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루머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데이터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 익명 보고서가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언론에 흘렸는지 역추적했죠. 정보국 네트워크를 동원해 며칠 밤을 새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보고서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파일이 생성된 컴퓨터의 지역 설정이 중국 표준시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언론에 보고서를 제공한 익명의 제보자들을 추적했죠. 여러 경로를 거쳐 올라간 끝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경로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결된 프론트 조직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배후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한국을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 정보전으로 명예를 훼손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거짓을 택한 겁니다. 저는 이 정보를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한다는 이유였죠. 공개적으로 중국을 지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정치적 이유로 묻히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식 초청장이었죠. 직접 와서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무5 개발 시설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의혹이 있다면 직접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당당한 제안이었습니다. 숨길 게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초청을 받아들이면 제 입장이 더 곤란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 편을 든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한다는 건 위험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요. 밤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분석가입니다. 데이터를 보고 사실을 밝히는 게 제 일이죠. 하지만 지금은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거짓 정보가 진실을 가리고 있었고 저는 그 진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상부에 보고했고 예상대로 회의적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직접 봐야 한다고, 그들의 눈을 보고 그들의 기술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국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죠. 저는 진실을 보게 될 겁니다. 누구보다 먼저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저를 맞이했고 곧바로 강릉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죠.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연구소 생각뿐이었죠. 강릉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놀라웠습니다. 군사시설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삼엄한 경비는 있었지만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죠. 평균 연령은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세상을 뒤흔든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안내를 받아 실험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같은 공간이었죠. 중앙에 현무5의 추진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실물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데이터로만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거대하면서도 정교했습니다. 매끄러운 표면, 정밀한 이음새, 완벽한 대칭 구조까지 모든 게 예술작품처럼 보였습니다. 추진체 점화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울려 퍼졌고 순간 강렬한 섬광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청난 화염이 분사되었지만 소음은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통제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게 계산된 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연구원들은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데이터를 확인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침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 주임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죠.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누가 우리를 지켜줄지 기다리는 걸 멈췄을 뿐이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기다림을 멈췄다는 표현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때 알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목표는 세계 1위가 아니라고, 단지 침묵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힘의 철학이구나 싶었죠. 과시가 아닌 존엄, 위협이 아닌 자립. 그게 한국이 추구하는 힘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연구소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강릉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죠. 연구소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밤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강릉의 불빛이 계속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들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표현이었죠. 한국은 세상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다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역사를 새기고 있었다는 걸요. 그 불꽃 속에 오만은 없었습니다. 오직 의지만이 있었죠. 자유를 지키겠다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 말입니다. 강릉에서의 사흘째 날 실전급 모의 발사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해안기지로 이동했죠.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오늘이 진짜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와 설명이 아닌 실제 성능을 확인하는 날이었으니까요. 해안 발사 기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명의 기술진이 각자 위치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죠. 저는 관측소 유리창 너머로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현무 5가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장엄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은 언제나 위험하다는 것을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분 전부터 모든 시스템이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통제실의 모니터들이 일제히 깜빡이며 데이터를 쏟아냈죠. 연료압, 온도, 자세 제어, 유도 시스템까지 수백 개의 변수들이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죠. 1분 전입니다. 최종 발사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30초, 20초, 10초. 숫자가 줄어들수록 제 심장은 빨리 뛰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5, 3, 2초를 남겨두고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추진체 제어 신호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경고였죠. 통제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메인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당황할 거라고, 흔들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패닉도 없었습니다. 주임 연구원이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수동 전환 준비라는 명령이었죠. 한 기술자가 콘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11초가 흘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시스템이 복구됐습니다. 수평이 회복됐고 제어권이 돌아왔습니다. 발사가 재개됐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다시 시작됐고 이번엔 아무 문제 없이 제로에 도달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거대한 불꽃이 터져나왔습니다. 현무 5가 하늘로 솟구쳤죠. 완벽한 궤적이었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그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11초 만에 위기를 극복한 침착함, 누구 하나 패닉에 빠지지 않은 훈련된 대응, 그리고 완벽하게 성공한 발사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반복된 훈련의 결과였고 철저한 준비의 산물이었죠.
저는 이제 이 나라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발사 후 통제실로 들어갔습니다. 연구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박수도 없었고 환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짧은 숨소리와 작은 미소만이 있었습니다. 그 침착함이야말로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인간의 진가를 봤습니다. 침착함이라는 단어를 그들은 무기로 쓰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미국 본토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목을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한국, 침묵의 힘이라고 적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방어국이 아니라고, 이들은 전략국가라고 썼습니다. 불꽃이 하늘을 찢을 때 제 안의 편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한 나라가 스스로 일어서는 순간을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국제연합주관의 실전 모의훈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호라이즌이었죠. 참가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과제는 명확했습니다. 다국적 방공망을 돌파해서 지정된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었죠. 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이 온라인 생중계로 지켜보게 될 거라는 공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번이 한국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될 거라고요. 훈련 당일 저는 펜타곤 상황실에서 생중계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수십 명의 참관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죠. 먼저 미국이 시도했습니다. 3차례 발사 끝에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영국은 4차례, 프랑스는 5차례가 필요했죠. 일본은 6번 만에 성공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방공망을 뚫었고 결국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의 차례가 왔습니다. 화면에 한반도 동해안이 나타났죠. 발사대 하나가 보였습니다. 단 한 기의 현무 5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실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한 발로 되겠느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응시했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발사 순간 거대한 화염이 터져나왔고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추적 레이더가 궤적을 따라갔죠. 완벽한 포물선이었습니다. 4분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4분 12초가 지났을 때 목표물 타격 신호가 떴습니다. 명중률 100%였습니다. 상황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는 눈빛들만이 교차했죠. 단 한 발, 단 한 번의 시도로 끝났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차례 시도한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누군가 데이터 오류가 아니냐고 물었지만 재확인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이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외신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뉴스가 쏟아졌죠. 서방 언론들이 일제히 헤드라인을 바꿨습니다. 한국이 억제력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핵 없는 강국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죠. 중국 관영 매체는 한동안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조차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한국 국방부의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대변인이 담담하게 말했죠.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과시도 없었고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과 겸손이 더 강력했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오만이 아니라 자신감이었습니다. 해냈다는 확신이었죠. 저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20년간 믿어왔던 기준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힘이란 게 뭔지, 강함이란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죠. 한국은 함성으로 승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말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함성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싶었습니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요. 제가 섬겨온 힘의 기준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파괴가 아니라 품격이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균형이었죠. 진짜 강국은 말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두려움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세계가 한국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요. 훈련이 끝나고 한 달 후 국제안보평가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제목은 제가 제안한 것이었죠. 위협하지 않고 말하는 나라라고 적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3대 전략 억제국에 진입했다는 평가였습니다. 저는 공동 작성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2년 경력 중 가장 의미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중국의 반응이 먼저 나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말했죠. 한국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역 안정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우호적인 발언이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베이징 회의실 내부는 냉랭했을 겁니다. 미국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을 동맹이 아닌 파트너로서 대해야 한다고요. 단어 하나가 바뀌었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맹은 보호하는 관계지만 파트너는 대등한 관계였죠. 그 말 한마디가 2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비핵 억제력 기반 방위 체계라는 공식 명칭이었죠. 핵무기 없이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핵 없이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국이 증명한 겁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개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저는 오만한 분석가였다고, 그러나 오늘 한국을 보며 배웠다고 썼습니다. 진정한 힘은 침묵 속 확신이었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은 총 대신 침묵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함성 대신 품격으로 존경을 얻었죠. 저는 이제 압니다. 힘이란 게 파괴가 아니라 균형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세계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지킨다고 누구도 위협하지 않지만 누구에게도 위협받지 않겠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변화를 만들었고 저는 그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침묵의 강국, 한국. 그 이름이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